역사와 정책이 함께하는 시간, 전우영의 사담.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입니다. 75년까지 베트남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온갖 비참한 일들이 베트남에서 벌어졌고 그런 것들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인에게 알려지곤 했습니다. 그 후로도 10여 년 넘게 베트남의 이른바 보트피플은 오늘날의 시리아 난민처럼 전 세계인으로부터 동정과 연민을 받는 한편 또 불편의 대상이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특히 우리에게는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 베트남 축구팀이 잘 알려졌고요. 또 이번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가 결정됨으로써 다시 다른 각도에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아주 드문 동남아 문제 전문가이신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재현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과 동남아,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와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개최 사실 베트남 하노이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죠. 남과 북과 아세안이 삼각으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평화를,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역사학자인데요. 역사학자들도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긴 시간을 연구하는데 시간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또 어떤 시간대에는 그냥 훑고 지나가거나 아예 관심을 안 기울이고, 사실은 우리와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한국인들의 관심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열렸고, 역시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였고요. 작은 나라지만 이제 2차 정상회담은 베트남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현재의 국제 정치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과의 향후 관계에서 놓고 보자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식의 관계 맺으려는 마음, 관심을 갖는 것이 옳은지. 지금까지 한국이나 한국이라는 정부, 한국 정부나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제 관심, 경제적인 차원에서 관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동남아에 가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거죠. 대단히 중상주의적인 관점으로 동남아시아를 봤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들에서 그런 중상주의적인 관점을 채택하는데 되게 꺼리낌이 없었어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전에는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항상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게 세일즈 디플로머시거든요. 한국 거를 거기다 갖다 팔겠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발도상국에다가 한국이 가서 물건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부유해지겠다라는 관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장사꾼이다. 네. 우리가 뭐 1960년대 일본인들에게 한국인들이 붙였던 이미지가 에코노믹 애니멀, 예, 맞습니다. 돈만 밝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 이제 아세안하고 인도를 한국 외교의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경제 협력 관련해서는 선순환적인 경제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지난 1년 아세안 정상들과 직접 만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 결과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먼 훗날에 한국의 경제적 이익으로도 돌아올 수 있고, 우리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옳은 일을 하는 거고, 그런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신남방 정책 어쨌든 방향 설정은 과거와는 좀 다르게 맞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또
동남아시아를 한국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주로 하냐면은 동남아시아는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 더운 나라, 뭐 값싼 관광지, 그리고 그 되게 이국적인 이런 것들을 이국적인 타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동남아시아를. 그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에 그 반대급부로 뭐가 존재하냐면은 우리나라를 대단히 큰 나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냉전 역사 속에서 늘 이제 한반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주변의 강대국들이라고 하는 나라들하고 상대를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너무 지나치게 강대국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을 좀 한국보다 한참 떨어지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때는 좀 문제가 이제 있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우리 한국의 동남아시아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과거의 제국주의적 태도, 그것의 아류적인 태도가 아니었느냐라는 좀 반성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너무 일단 경제적 이익, 그것도 단기적인 이득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반성할 지점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경제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관계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국제정치 무대에서 작은 지분을 가진 나라들 간의 발언권을 높이겠다, 이런 좀 방식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그 핵심을 지적하셨는데, 국제정치 관점,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아마 한국 사람들 누구나 미국, 중국 사이의 경쟁에 대해서 한국은 어느 선택을 해야 되냐, 미국 쪽으로 갈 것이냐, 중국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거를 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우리의 딜레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이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는 되게 최근의 일인데요. 동남아시아랑 비교했을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독립을 하면서부터 바로 이런 문제를 직면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만 냉전선이 걸쳐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남아시아까지 그 냉전선은 쭉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미국이냐 소련이냐 그 뒤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세력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자기네들끼리 연합해서 미국 쪽도 아니고 뭐 소련 쪽도 아니고 중국 쪽도 아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동맹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제3세계라는 말이 이제 반동리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최대한 강대국으로부터 자기네들이 얻어 챙길 수 있는 이익들을 얻어 챙기는 되게 생존에 능한 그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 지금 봤을 때 강대국의 경쟁, 이거 우리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세안 같은 중소국가 연합들이랑 힘을 합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좀 남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3세계라원이 나왔을 때부터 한국이 제3세계에 속하냐 아니면 제1세계의 강력한 동맹의 일원으로서 그 위치를 고수해야 하느냐, 어떨까요? 뭐 사실은 지금 제3세계다, 제1세계다라는 이야기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많이 안 하죠. 많이 안 하는데 한국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 제1세계 일원으로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미국하고 동맹이라는 거,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 때문에 살아온 게 사실인데, 지금까지 냉전 구조가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에 씌워놓은 그 굴레라는 게 있죠. 이거를 좀 넘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다른 작은 연합체들, 뭐 우리가 작은 국가들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하고 연대해가지고 강대국으로부터 오는 압력이라든지 부당한 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생각이 거기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좀 그 틀을 좀 깨트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 일대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일본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이제 좀 심한 분노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뭐랄까요, 일본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들이 오히려 적고, 같이 얼마든지 이제 아세안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에서의 과오들, 잘못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것이 뭐 굳이 이제 물질적인 또는 이제 경제적인 무슨 배상의 문제는 아니더라도 도의적인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도 아세안 국가들하고 좀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왜 그럴까 동남아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은 이 위안부 문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큰 문제이고 그런데 동남아시아는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왜 안 그럴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식민 지배가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이었던 경험이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태국을 제외하고는 다 서방 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겪었고 사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들어왔거든요. 일본이 그 당시에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대동아 공영권이잖아요. 대동아 아시아이네, 공영권. 아시아. 예. 거기에다가 일본은 그때 동남아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유럽 사람으로부터 동남아 사람들을 해방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그게 그런 부분들이 좀 한국의 경험이랑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웠고 두 번째로는 전후에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1960년대 사실 5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진출을 하거든요. 이미 중진국 대열에 올라온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나라들의 경제 성장은 거의 대부분 일본의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생각하고 또 동남아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을 이제 선언하신 건데요. 이제 이 현재 동남아시아 이게 경제 면에서 북한에서 보자면 동남아시아 경제권은 한편으로 보자면 50년대부터 이제 시작된 일본의 이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동남아시아에 일찌감치 진출했던 중국 자본, 뭐 화교 자본 네트워크가 또 한편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이 이미 동남아시아 경제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미국 이제 세계 경제의 패권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와중에 끼어들어서 뭐 좀 중국, 일본과 경쟁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식의 회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일각에 있어요. 박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지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 나라가 한국보다 쉽게 말하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이 훨씬 많죠. 이 세 나라하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경쟁을 하겠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이랑 동남아시아에서 경쟁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한국은 한국대로 동남아시아에 가서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매력을 그나마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한류가 동남아시아에서 되게 유행을 하니까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좀 넘어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진출하는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아젠다가 있는 거죠. 숨겨진 아젠다가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중국의 확장을 막겠다라는 거고,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자기는 헤게모니를 세우겠다라는 거고, 일본 역시 중국의 확장을 먹고 동남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거죠. 한국은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동남아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히든 아젠다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물론 당연히 한국 정부도 히든 아젠다가 없는 거고요. 동남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께서 히든 어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숨은 꿍꿍이가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변하게 동남아시아에서 맞겠죠. 숨은 무슨 꿍꿍이를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영토적이든 정치적으로든 예, 무슨 야심이나 예. 꿍꿍이가 없이 예. 투명하다. 예. 이제 그냥 옆에 사는 친구로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거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으면 우리가 듣고 우리의 고민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랑 나누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1870년 일본과 개항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하죠. 뭐 청나라에서 조선 책략을 통해서 미국과 가까워져라 얘기했는데 왜 그랬냐면 미국이 우리한테 너무 멀기 때문에 영토적으로 러시아는 바로 붙어 있어서 꿍꿍이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일본도 바로 가까이 있어서 꿍꿍이가 있는데
미국은 너무 멀기 때문에 영토적 꿍꿍이를 야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공유했어요. 또 이제 뭐 사실 이제 그 이후에 교통의 발전 때문에 미국과의 뭐 거리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만 또 그런 생각이 미국에 대한 친밀감을 대단히 높이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미국 문화가 한국 사회에 빨리 자리 잡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시아 사람들 역시 다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 자리에 한국의 자리가 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거든요. 뭐냐면 1997년, 98년에 이제 경제 위기를 맞잖아요, 한국이. 근데 그 경제 위기가 태국에서 시작해서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랬을 때 1997년에 아세안 쪽에서 먼저 한중일 3국한테 같이 우리 협력할 수 있는 거를 모색해보자라는 제안을 했고 그래서 생긴 게 우리가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는 3는 이제 한중일이고요. 이런 지역 협력체, 다자 협력체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라는 형태로 발전도 했는데 그 아세안 플러스 3가 생길 때 그 초기에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동아시아 연구그룹을 제안하고 동아시아 비전그룹을 제안하고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1년 전에 동아시아 비전 그룹을 제안을 해서 동아시아가 장래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나갈 것인가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자 할 때 이니셔티브를 취해온 저희로서는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각국 수뇌들은 이것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기를 신신당부하면서 김대중 정부에서 동남아시아에다 그런 아세안 국가들에게 제안을 했고 아세안 국가들의 찬성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이 아세안 플러스 3라는 지역 다자 협력체가 초기에 공고화되는데 상당히 큰 공헌을 했거든요.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선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큰 나라들이고 부담스러운 나라들. 그에 비해서 한국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국가들,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 본 거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아세안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동아시아 다자 협력을 한번 끌어가 보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또 한국의 관심이 동북아로 한반도로 좁아지고 동남아시아에서 멀어진 거죠. 동아시아 다자 협력에서 멀어지고 그러면서 아세안은 몇 년을 더 기다렸는데 한국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이 약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그런 아세안의 기대라는 거를 조금 충족을 시키면서 아세안이랑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모색해 보는 게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좀 뭐 예컨대 이제 이게 너무 비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케이블 TV 같은 거 보면 중국 방송 또 일본 프로그램 또 이제 심지어 브라질 프로그램까지 들어와서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이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제 이번 계기에 좀 뭐랄까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다문화 교육이라는 거, 다문화 정책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한 지가 제법 됐잖아요. 동남아,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 그게 이제 말은 다문화 정책인데 실제로는 한국에 들어 한국화 정책이에요. 이제 한국화 정책이라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죠. 그 사람들한테 한국 역사 가르치고 한국말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는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는데 정작 한국 사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사람들의 언어는 무엇이고 풍습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해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 왔으니. 그다음에 뭐 사회문화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문화적 교류의 불균형성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인적 교류의 불균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동남아시아를 외교적으로 찾아갈 때 주로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뭐냐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편이 돼달라는 거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않느냐,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들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는가라는 거죠.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안보 문제인데 인도네시아의 그 지진, 화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하는데 비전통 안보 문제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 있는 영토 분쟁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그들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들 문제에 관심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는데 네. 막상 이제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라면 뭐 그쪽에서 우리가 독도가 어디 사겠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인데.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문제라는 거는 사실 강대국들이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동남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 안보 문제에 관심도 없는 도와주지 않는 한국의 한반도 문제에 굳이 끼어가지고 강대국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이유도 없고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는 거죠. 동남아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쌍방 관심의 좀 시대로 우리가 이행해야 한다 이제 말씀이고요. 그게 필요하고.